성관계를 더 이상 못 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60대에 있는가 80대에 있는가, 이건 되게 큰 문제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포인트를 뒤로 밀고 싶은 거예요. 광고에 나온 영양제나 약물 치료 같은 거 말고 달리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의 저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은 발기부전으로 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비아그라만큼 달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히려 비아그라보다 달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어떻게 달리면 되는지 그 원칙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제가 진료실에서 늘 하는 말, 발기부전 환자가 오면 꼭 하는 이야기, 달리기 하세요. 비아그라보다 달리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책 띠지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어요. 비아그라 대신 달리기라뇨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제 환자가 제 진료실에서 소리 지르는 내용입니다. 비아그라 몇 알 타러 왔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분 붙들고 담배 피우세요? 고혈압은 없으세요? 당뇨는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막 하니까 그분이 좀 싫으셨나 봐요. 그때 이제 제가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딱 시작하자마자 비아그라를 좀 달라는데 달리기라뇨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물론 바로 드렸습니다. 놀래가지고 얼른 드리고 그분은 집에 가셨고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 뒤로는 설명을 안 하고 싶어져야 되는데 계속 설명을 해요. 제가 이걸 열심히 했을 때 3명 중에 1명이 실제로 달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기부전 환자가 왔을 때, 특히 이분이 젊을 때 무릎이 튼튼한 나이의 남자가 와서 발기부전 얘기를 하면 비아그라보다 달리기를 먼저 추천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효과를 느끼는데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소량의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는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달리기만 하라 그러면 진짜 환자들이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약을 드리면서 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일약을 들고 가시지만 규칙적으로 달리기 진짜 실천하시면요, 여기 다시 올 일 없어요. 제 얼굴 한동안 볼 일 없습니다. 한 10년 뒤에 우리 다시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환자들에게 약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10년 뒤에 오세요라는 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람은 나이가 들잖아요. 성욕이 살아있는 한 약물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결국은 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언젠가 그 포인트가 와요.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 약을 쓴다고. 근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약물 먹다가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약의 용량을 올리겠죠. 용량을 올리면 또 한동안 괜찮습니다. 용량을 올려도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사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음경에 관계를 가질 때마다 음경에 주사를 놔요. 그거를 0.1mm씩 0.2mm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럼 주사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수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간단하냐? 안 그래요. 무척 비싸고 탈이 많이 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안에서 부러지기도 하고요. 보기에 조금 일상적인 모양이 아닐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고장을 일으켜서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이고도 얘를 통으로 갈아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게 워낙 만만치 않다 보니까 대부분은 주사 치료를 좀 종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점이 성관계를 더 이상 못 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60대에 있는가 80대에 있는가, 이건 되게 큰 문제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포인트를 뒤로 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뒤로 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발기부전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나이의 남자들이 와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요구합니다. 나 발기부전 치료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약물의 이름, 약물의 용량까지 정확하게 공부해서 옵니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약을 처방하다 보면 이제 50ml는 안 들어요, 100ml로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mg이 나중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여전히 젊은데 그럼 주사를 쓸까요? 필요하면 써야 되겠죠. 의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50세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지? 더 이상 쓸 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수술을 권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되게 서글퍼져요. 수술이 능사가 아닌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상황을 뒤로 되게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 앞에 달리기라는 녀석을 강력하게 강조해서 얘를 뒤로 미루는데 이제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약 대신 생활 속에서 노력하면서 그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이라는 부가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약을 처방해서 그걸 드시면 우선 발기는 잘 되겠죠. 성기능은 금방 회복될 겁니다. 효과가 되게 좋아요.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확 좋아집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달리기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알약 몇 개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럼 그게 되게 좋은 걸까요? 문제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서 만들어낸 발기력의 개선은 다른 좋은 효과를 하나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살도 안 빠지고요. 심장도 튼튼해지지 않아요. 잠도 잘 오지 않고요. 만성 성인병은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발기력 개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발기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건강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운동해야 되겠다, 생활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다짐하는 걸 오히려 약이 방해합니다. 왜? 알약으로 그냥 해결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비아그라 몇 알 타러 왔는데 달리기를 설명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설명하는 제가 싫을 수도 있죠. 대신 그 다음 분들에게 저는 또다시 그 설명을 진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제 설명을 잘 들어준 환자분들의 삶이 바뀌듯이 이 방송을 여기까지 본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성기능이 위험 신호를 보낸다면, 삶에 활력이 없고 자꾸 나빠지는 기분이 든다면, 잘 놀래고 불안감에 늘 두근거린다면,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광고에 나온 영양제나 약물 치료 같은 거 말고 달리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계속 강조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얼만큼 뛰란 얘기야?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얼마나 해야 되면요. 일주일에 4번 달리시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일주일에 4번 달립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 달릴 것인가? 40분 정도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고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중고강도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좀 애매하죠? 중고강도는 어떤 정도냐면 옆 사람이랑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랑 막 저녁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 친구한테 저녁에 어디 가서 맥주 한잔 할지 못 묻죠. 근데 달리기를 하면서 야, 좀 이따 어디서 한잔 할래? 요 정도의 달리기 강도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40분을 뛰면 어느 정도 뛸 수 있냐면요. 한 5km 정도 뛰게 돼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짧게 뛰더라도 3km를 뛰더라도 여러분들이 달릴 때 힘들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힘들었느냐 편안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리는 중요치 않아요. 그럼 얼마나 해야 될까요? 3달에서 6달 정도 꾸준하게 달리면 여러분들의 성기능이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말은 쉬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는 쉽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양의 운동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게 되면 확실한 효과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혈관이 많이 망가졌다거나 기저질환이 많다거나 나이가 많으셔서 행여 성기능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건강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의 걷기는 전립선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전립선 염을 줄이고 그것이 성기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걷기가 달리기만큼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냐고 물으시면 사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은 2가지 포인트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굿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지금까지 성기능을 좀먹는 다양한 요소들과 그것을 운동으로 극복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한 운동은 늘 달리기였죠. 달리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던 이유는 바로 달리기가 여러 유산소 운동 중에서 언제나 할 수 있고 필요한 도구가 크게 없다는 그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라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신체적인 요소가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운동은 좋아하지만 달리기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달리기와 성기능 향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달리기 말고 다른 운동은 효과가 없나? 달리기 외에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걷기는 안 되나요? 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걷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100년 운동을 집필하신 정성근 교수님의 저서에 보면 하루에 8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발생하는 우리 몸에 미치는 해악을 좌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좌독이 8시간 앉아 있을 경우에 1시간 정도 걷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나 골반의 문제들이 걷는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하신 것이죠. 걷는 것은 척추뿐만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전립선은 골반 가장 아랫부분인 회음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들은 우리 몸의 60% 정도의 체중으로 늘 골반과 전립선을 누르고 있죠. 혈액순환은 나빠지고 전립선 주변으로는 원활하게 혈액소통이 안 되게 됩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나빠지면 그건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전립선 세포에는 결핍이 발생하고 그것이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 정도의 걷기는 전립선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전립선염을 줄이고 그것이 성기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진료실에서 만나는 전립선염 환자분들에게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을 참지 마시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걸으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걷기가 달리기만큼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냐고 물으시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걷기는 전립선염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심폐기능이나 혈관의 건강, 만성 성인병의 급작스런 개선 이런 것과 연결되기에는 참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남성 성기능 향상을 위해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연구한 논문에서 제시한 운동 자체가 중고강도 운동을 하루에 40분 그리고 일주일에 4번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중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최대 심박수의 한 70%를 유지하는 운동인데요. 그런 운동은 옆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긴 대화는 불가능한 정도의 운동을 말하죠. 고강도 운동인 전력 질주까지는 아니지만 천천히 달리는 조깅 정도는 돼야 중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걷기는 어떨까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 심지어 2시간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것은 성기능 개선을 만들어낼 정도의 효과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이 걷는 건 어떠냐, 식후에 30분씩 걷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걷기는 활동이고요. 달리기가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활동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정도의 움직임이고 운동의 영역에 들어가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속보는 다릅니다. 러닝머신에서 7km 정도의 속도를 올리면요. 빠른 걸음을 통해서만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속 7.5 정도의 속도가 빠른 걸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입니다. 그거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달려야만 속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달리기 직전에 가까운 빠른 걸음은 확실하게 운동이 됩니다. 속보는 걷기와 달리 충분한 정도의 심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가볍게 달리는 것보다 더 운동이 된다고 말하는 운동 전문가도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빠른 속도를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확실히 옆 사람과 긴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죠?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뭐 이런 정도의 대화만 가능하죠. 그래서 빠른 걸음은 중고강도 운동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고 성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걷기로 운동을 하고 싶다면 빠르게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은 2가지 포인트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등산은 자주 다니는 코스가 있으면 근력이 좋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크게 운동이 되지 않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럼 산행에 여유가 생기고 운동은 활동이 되고 겨우 옆 사람이랑 몇 마디 하던 대화가 1시간씩 이어지게 되죠. 그럴 땐 어느 정도 숨이 찬 수준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산행에서 속도를 올리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또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산에서는 달리는 것만은 말리고 싶습니다. 보통 산에서 뛴다고 하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많이 달립니다. 내려올 때 달리게 되면 무릎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되죠. 무릎이 금방 아파지게 되고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연골이 찢어지면서 다른 운동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뛰어도 되겠네요. 젊은 분들은 사실 괜찮을 수 있는데요. 40대까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산을 뛰어오르게 되면 무릎 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을 다닐 때는 폴대를 꼭 들고 다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폴대가 없으면 그냥 산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동네 뒷산, 아무리 낮은 산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즐기시기 위해서는 폴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소 숨이 찬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늘 관절에 유의하면서 산을 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한 다른 운동으로 자전거가 있습니다.
사실 걷기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바로 자전거입니다. 사실 비뇨기과 의사들은요, 자전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스키나 오토바이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타다가 병이 생긴 사람, 다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좋아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립선과 자전거의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자세가 나쁘거나 안장이 너무 높거나 체형이 자전거에 맞지 않으면 전립선염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전거에 의한 전립선염은 그 옆을 지나가는 발기신경에 악영향을 주고 성기능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전거로 얻은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전립선염으로 다 까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의 문제이고요.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달리면 무릎의 부담을 받지 않듯이 올바른 안장 높이를 지키고 적절한 자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자전거 또한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무게도 다르고요. 골반 모양도 다르고 자전거를 타는 모양도 다르고 안장 높이도 다 달라요. 그 조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타더라도 전립선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많이 타도 전립선에 큰 장애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전립선에 자전거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시간 자전거를 타고 나서 전립선염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난 다음 날에 오줌 눌 때 찌릿하다거나 아니면 아랫배가 묵직하다거나 한쪽 고환이 아프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면 아, 나는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에 부담을 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십 킬로가 넘는 긴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나서 정액에 피가 섞여 나왔다. 아니면 사정 후에 불쾌감이 며칠씩 나타난다. 이럴 때는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시고 자세를 바꿔보시고 달리는 거리를 줄여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립선염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요. 어떻게 해도 전립선염의 증상이 계속된다면 성기능을 위해서 자전거 운동을 선택하는 건 옳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발목 다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달리기, 자전거, 등산 모든 부분에서 지장을 받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서요.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다리 관절 쪽에 무리를 주지 않아서요. 시립 수영장 같은 데 가보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 수영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영은 관절의 부담이 적은 거죠. 다만 수영은 수영장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갖춰져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소의 제약,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법에 따라가 좀 다르겠지만 어깨가 나쁜 분은 배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런 단점의 영향이 없는 분들이라면 수영 또한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운동으로는 복싱이 있습니다. 복싱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줄넘기죠. 줄넘기는 달리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체를 자극하지만 독특하게도 달리기에서는 아프던 무릎이 줄넘기에서는 안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대체할 운동으로 줄넘기 또한 시도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줄넘기는 기구도 저렴하고요. 공간의 제약도 잘 받질 않아요. 달리기를 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분들도 줄넘기 할 공간 정도는 찾아내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달리기 대신 줄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복싱을 가서 샌드백을 치거나 섀도우 복싱 같은 걸 하는 것도 큰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사실 제가 복싱을 좋아해서 이제 배운 지 한 2년 정도 돼가거든요. 제가 운동하는 곳에는 무릎이 나빠서 다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팔을 매섭게 쓰는 그런 복서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줄넘기도 안 해요. 무릎이 아파서. 대신 땀이 흠뻑 흐를 만큼 샌드백을 오래 칩니다. 다만 샌드백을 칠 때 이렇게 훅 자세, 어깨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뒤로 뻗는 것과 엎어컷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달리기에 준하는 유산소 운동을 복싱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복싱이라고 말씀드리면 맞는 게 겁이 난다든지 어디든지 가면 줄넘기만 일단 3달 시키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다닌 3곳의 복싱장 모두 그런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싱 코치님들도 사실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넘기만 시킨다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파링도 원치 않으면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샌드백을 칠 때 타격감을 즐기시고 섀도우 복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만 익혀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를 수 있는 정도의 운동량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싱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이외의 유산소 운동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또는 다리 쪽의 장애로 충분한 움직임을 만들기 어려운 분이라면 의외의 제안이겠지만 복싱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의 저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 굿라이프에서는 성기능과 배뇨 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케겔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하면 주로 여성 요실금에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알고 계십니다. 골반뼈의 바닥을 이루는 근육을 잘 단련시켜서 요도 주변의 근육에 힘을 기르고 그로 인해 소변이 새는 걸 막아주는 그런 운동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케겔 운동이 남자분들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남자들에게 케겔 운동이 주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케겔 운동은 배뇨 후 요점적이라는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두 번째, 사정장애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발기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속이 타시죠? 이번 영상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배뇨 후 요점적.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배뇨 후 요점적. 이걸 풀어서 말하면 소변을 보고 나서 소변이 추가로 똑똑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소변이 예상치 못하게 조금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의 많은 수에서 그거 말이구나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끔히 차려입고 출장을 가거나 중요한 약속에 가는데 소변이 마렵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 가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봅니다. 소변을 다 보고 열심히 털고 그리고 속옷을 올리고 바지 지퍼를 올렸어요. 그때 약간의 소변이 스르륵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나빠지겠죠. 속옷이 젖는 기분 때문에 하루 종일 찝찝해서 기분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배뇨 후 요점적입니다. 속옷을 몇 개씩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증상은 사람을 정말 곤란하게 만듭니다. 하루의 상쾌한 기분을 완전히 망쳐버리니까요. 이런 일은 골반 아래를 받치고 있는 골반 기저근이 약화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우리 몸을 옆에서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방광에서 요도가 내려오면 우선 전립선을 통과한 다음 여기에 있는 외부 괄약근을 지나고 구부요도를 지나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 구부요도라는 부분이 약간의 오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부요도라는 이름 자체가 구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선회하는, 상방으로 선회하는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음경요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죠. 요도라는 빨대 같은 구조에서 소변이 밖으로 나가는 길이 늘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이가 들거나 늘 앉아서 일을 하거나 비만으로 복부 압력이 늘 높은 상태가 되면 아래쪽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면서 이 구부요도의 오르막 경사는 더욱 심해집니다. 골반 저근이 약화되면 전립선과 방광이 밑으로 하강하고 이 오르막이 가팔라지면서 여기에 소변이 고이는 거죠. 그러면 소변을 다 보고 나서 바지를 올릴 때 구부요도, 즉 이 오르막에 고여있던 소변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겁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음경을 5분을 털어도요 이 구부요도의 소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터는 것은 이 바깥에 위치한 음경요도니까요. 실제로 남성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배뇨 증상들을 조사해 보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갑자기 마려움 참기가 어렵다거나 가늘어진다거나 이런 증상들보다 배뇨 후 요점적이 더 싫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약해져서 아래로 처진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방광과 전립선을 위로 밀려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오르막이 약해지고 배뇨 후 요점적이 개선될 수 있죠. 그걸 도와주는 것이 회음부에 위치한 골반 기저근을 직접 자극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사정의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전립선과 정낭에 있는 정액을 모아서 한 번에 빵 배출해 주는 것이 사정이라는 작용이죠. 그런데 이런 정낭과 전립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화되어 있거나 전립선염으로 만성적으로 자극이 가해지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액이 주르르 흘러나와 버린다든지 물처럼 영 묽어져서 이거 옛날 같지 않다든지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기분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성관계 도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른 시점에 사정을 할 것 같은 신호가 오면 회음부에 힘을 줘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면 이런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케겔 운동은 이런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키고 규칙적으로 케겔 운동을 하면 전립선 주변에 혈류가 좋아지면서 전립선 염도 개선될 수 있고요. 강화된 근육은 사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때 쓰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강한 발기를 만들고 싶다면 케겔 운동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남성들은 음경의 절반 정도가 몸속에 숨어 있어요. 그 아래쪽에 3분의 1 정도는 심지어 근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음경의 발기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해면체로 혈액이 흘러들어가고 단단해지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음경 해면체 뿌리 부분의 3분의 1을 꽉 잡고 있는 이 근육은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지금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단단히 발기했을 때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남자가 완전한 발기를 이루었을 때 회음 쪽에 힘을 주면서 우리가 뭔가 당겨준다는 느낌을 가해주면 음경을 우리 몸 쪽으로 살짝 당길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뭔가 까딱까딱 몇 미리 정도지만 약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음경의 어떤 움직임을 약간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경 뿌리 부분에 위치한 근육을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동작입니다. 그럼 이 근육이 발기력 증진에 왜 중요하냐? 자, 바람이 약간 빠진 막대 풍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장에서 쓰는 응원봉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신나게 두드리고 응원하다 보면 바람이 약간 빠집니다. 응원봉이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면 아래쪽을 손으로 꽉 쥐어서 팽팽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두드리면서 우리는 응원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음경 해면체 아래를 감싸는 근육이 강하게 수축해 줄 수 있으면 힘이 약간 빠진 발기력이 다소 약해졌을 때 아래쪽에서 근육이 잡아주면서 발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발기가 된 상태에서 회음부 쪽 근육에 힘을 줘서 몸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발기가 좀 더 단단해진다는 느낌도 약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경 해면체 아래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바로 골반 기저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도 있죠. 이런 이유로 제가 케겔 운동이 발기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케겔 운동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좋은 이유를 아시겠죠? 사실 골반이라는 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이 운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골반은 옆이 막혀 있고요. 아래 위가 뚫린 구조입니다. 골반 위로는 복강, 즉 내장을 담은 공간이 있는데 골반 위로 열려 있죠. 그래서 그 장기들의 무게가 바로 골반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골반 속에는 비뇨기관과 생식기관이 소복하게 담겨 있죠. 그런데 골반은 밑도 뚫려 있습니다. 복강 내 장기들의 무게, 그로 인한 압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식기관들, 그리고 그 속에 든 소변과 대변, 이 모든 것들이 아래로 빠지지 않게 받치고 배설을 조절하고 해주는 것이 바로 골반 기저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이 골반 기저근을 기르거나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이유로 남자도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키는 케겔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케겔 운동을 할까요? 몸을 눕힌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다음 엉덩이를 하늘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케겔 운동을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이 바로 이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동작은 골반 기저근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더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회음부를 구성하는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기에는 옆으로 새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샐러드가 먹고 싶어서 스테이크 세트를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시키면 샐러드가 조금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일까요? 샐러드를 먹고 싶으면 샐러드를 주문해야죠.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키고 싶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야 노력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골반 기저근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자극하느냐? 그 요령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의 저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 굿라이프에서는 성기능과 배뇨장애에 도움이 되는 케겔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에게 중요한 운동으로 알려진 케겔 운동이 남성들의 배뇨와 사정, 그리고 발기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케겔 운동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케겔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골반 기저근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있는 골반 구조를 위에서 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반뼈가 놓여 있고 아래쪽에 근육들, 즉 골반 기저근이 받치고 있습니다.
골반 기저근은 여러 근육들이 모여서 편편한 하나의 벽을 이룬 건데요. 여기에는 큰 구멍이 3개가 나 있습니다. 항문이 지나가는 곳, 그리고 요도가 지나가는 곳, 그리고 음경과 연결되는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 남자들은 모두 앞에 이렇게 3곳입니다. 자, 이제 골반 근육을 뒤집어서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항문이 지나가는 길에 항문 괄약근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음경 아래쪽에 음경 해면체를 감싸는 근육이 3분의 1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층에는 요도를 조여주는 요도 괄약근이 숨어 있죠. 이렇게 골반 기저근을 아래 위에서 보면 항문 괄약근과 요도 괄약근 그리고 음경 하부를 감싼 근육이 골반 기저근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골반 기저근이 아래로 처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것이 강해지면 골반 속에 있는 장기들을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케겔 운동은 이 3가지 근육을 정확하게 자극해 주는 것을 포인트로 합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동법은 교과서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해외에서 잘 알려진 물리치료사나 요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회음부 근육 강화 운동을 종합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확인하고 직접 실험해 본 결과 근육의 자극법과 포인트가 무척 정확해서 제 환자들에게도 사실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영상 출처는 제가 영상 설명에 따로 달아둘게요. 가장 먼저 항문 주변 근육을 자극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항문 근육을 자극한다고 하면 좀 생소하죠.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는 근육입니다. 어떤 동작이 항문 근육을 단련시키는 건지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만 배우면 쉽게 자극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항문 올림근과 외부 괄약근으로 구성된 이 근육은 방귀를 참는 동작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누가 있으면 방귀를 바로 뿡 껴버리기가 어렵죠. 민망하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소리 나는 방귀를 퍽 끼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귀를 참게 됩니다. 바로 그 동작입니다. 자, 방귀를 참을 때 항문을 조이는 느낌. 자,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더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봐도 여러분들께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방귀가 나오는데 참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항문에 힘을 한번 줘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부 괄약근과 항문 올림근을 수축하는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줌이 마려울 때 느끼는 느낌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오줌이 마려울 때가 있죠. 길에서 오줌을 쌀 수가 없으니까 아랫배를 꼭 잡고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서 걸어가는데 저기 화장실이 보이면 소변이 더 급해지죠. 화장실 바로 앞에까지 가면 그만 포기하고 막 싸버리고 싶어지죠. 그때 우리가 으악 하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요도 괄약근입니다. 요도를 꽉 붙들어서 소변이 흐르지 않게 하는 근육. 요도 괄약근 2개 중에서 내부 괄약근이 아닌 외부 괄약근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바로 요도 괄약근 횡회음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경 해면체의 뿌리 부분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음경이 발기가 되면 회음부에 힘을 줘서 발기된 음경을 몸쪽으로 살짝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음경이 살짝 까딱하는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음낭이 위로 살짝 올라오는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음경의 발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음경 하부에 있는 근육은 우리 의지로 약간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경을 몸쪽으로 까딱, 여러분 까딱 하는 그 느낌, 당겨주는 근육, 그 근육이 바로 해면체 근육입니다. 자, 이제 각 부위를 자극하는 포인트를 알게 되셨으면 그 셋을 각각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수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당기는 게 아니라 세 포인트를 동시에 골반 기저근을 동시에 들어 올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각각의 포인트를 동시에 느끼도록 수축해서 골반적인 전체를 운동시키는 겁니다. 잘 안 되면 다시 하나하나 따로 느껴보시고 확실해지시면 다시 동시에 수축해 보세요. 포인트는 방귀를 참을 때 힘쓰는 곳, 소변을 참을 때 힘쓰는 곳, 발기한 음경을 몸쪽으로 살짝 당길 때 힘쓰는 곳, 이 3곳입니다. 3곳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회음부를 수축해 주는 겁니다. 자, 40 중반으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제가 케겔 운동을 자주 하는 이유는요. 배뇨 후 요 점적이 성가셔서도 있지만 이 동작을 훈련하면 항문 질환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진료만 봐야 하는 근무 환경 때문에 40이 넘어서는 약간의 항문 질환이나 주변의 불쾌감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케겔 운동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뇨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케겔 운동을 권하지만 치질이나 항문 질환을 겪는 분들에게도 또는 회음부 묵직함이나 전립선염을 길게 앓는 분들에게도 이런 방식의 케겔 운동을 권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운동의 방법과 횟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회음부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쉰 다음 날숨의 끝에서 숨을 참고 회음부를 수축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쉽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줘야 됩니다. 5에서 10초가 지나면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자, 들이쉬고 내쉽니다. 수축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쉽니다. 자, 중요한 점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지 말고 조용히 회음부만 수축하는 겁니다. 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10회, 10개를 한 세트로 하루 3세트를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총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나면 그냥 10개만 하는 날도 많아요. 처음에는 수축을 1에서 2초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지만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면 3초, 나아가서는 5초도 가능합니다. 최대 목표는 10초 정도라고 합니다. 각각의 수축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를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음부 근육은 피로가 금방 쌓이는 모양인지 중간에 쉬어주질 않으니까 수축을 느끼지도 못하겠고 잘 만들어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초를 수축했다면 5초를 쉬고 10초까지 수축했다면 10초 정도 쉬는 것으로 기억하면 쉬울 겁니다. 다만 여러 개의 급성 질환이 있을 때는 회음부 운동을 통한 과한 요도 자극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문에 찢어진 상처나 감염성 염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을 억지로 참고 있는 상태에서는 케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이 걸려 있을 때는 케겔 운동을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감염과 같이 급성 질환이 있을 때는 회음부를 수축하는 물리적인 자극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케겔 운동은 그런 급성 질환을 치료한 다음에 시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케겔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남성에게도 중요한 운동입니다. 오줌을 누고 나서 속옷을 적시게 되는 증상이 성가시다면, 뭔가 사정할 때 힘이 없고 조절이 잘 안 된다면, 발기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자꾸 든다면, 전립선염으로 회음부가 늘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항문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자극해주는 오늘 배우신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